이 아이를 받아주실 분이 계실까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저녁. 전라남도의 작은 강가 마을인 남강리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와 바람이 뒤섞여 마치 하늘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장독대를 덮고 가재 도구를 지붕으로 옮기며 태풍 대비에 분주했다. 그런 가운데 마을 가장 깊숙한 끝자락, 강을 마주한 작은 초가집 안에서 박복래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문살을 닫고 있었다. 제발, 이번엔 지붕이 안 날아갔으면 좋겠구나. 복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촛불을 덮은 손을 떼었다. 혼자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강이 범람할 때마다 집이 떠내려갈까 두려운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불에 고구마를 익히던 중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다. 바람에 날린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 마을 어귀게 짖는 소리, 그것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멈추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강가 쪽에서 들리는 울음이었다. 복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낡은 우비를 걸치고 금이 간 등유 램프를 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램프는 곧 꺼졌고 그녀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가에 도착한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주변을 잠시 밝게 비췄다. 그 순간 복례는 물살 위에 떠있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보았다. 기이하게도 바구니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발가벗은 갓난아이가 들어있었다. 차가운 비에 젖은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복례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다가 곧장 물에 뛰어들었다. 지늘기 발을 잡아당기고 물살이 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구니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가까스로 물가로 올라왔다. 아이의 울음은 작지만 깊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음을 아는 듯한 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촛불을 다시 붙이고 아이의 몸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고 자신이 아끼던 한복 속 저고리를 찢어 아이에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아이의 목 뒤에 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붉은 연꽃 모양의 점.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겨 놓은 듯한 정교함과 신비함이 느껴졌다. 이 아이, 평범한 아이는 아니구먼. 복례는 중얼이며 촛불에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연꽃점의 가운데에서 반짝이는 빛이 어른거렸다. 그날 밤 복례는 아이를 방 안 깊은 곳에 숨겨놓았다. 온 마을이 폭우로 정신없었기에 그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논에 빠진 벼를 건지느라 분주할 때 복례는 쌀 한 대와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면사무소에 갔다. 얼굴이 익은 동네 면장의 부인에게 슬쩍 말했다. 저기 조카 딸내미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잠시 애를 맡게 됐어요. 이름은 강현이라고 하죠. 강현. 조용한 밤 꿈속에서 복례가 본 이름이었다.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 옆에서 어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복례는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강한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곧 복례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이름이 마을에 완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속으로만 속삭였다. 어디서 온 아인지도 모르는데 저 할머니는 무섭지도 않나 봐. 하지만 복례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자라며 말을 배우고 복례를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엔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의 슬픔을 다 알아버린 듯한 조숙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비 오는 밤 강가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 작은 마을의 운명을 서서히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남강리에는 모내기로 분주한 계절이 시작되었다. 아이 강현은 이제 4살이 되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는 작지만 눈빛은 유난히 깊었다. 할머니 박복래는 그런 손자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마을 우물가에 나갔다. 양동이를 이고 강현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속마음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서 다른 아이들이 모여 연을 날리고 있었고 강현은 용기 내어 다가갔다. 그러나 다가가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쑥스럽게 속삭였다. 저기 강현이잖아. 물에 떠밀려온 애.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었다. 그 소리에 강현은 주먹을 꼭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는 건 화를 낼 때 가만히 있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강현이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밥도 반쯤 남긴 것을 보고 눈치를 챘다. 조심스레 묻자 강현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왜 남들이랑 다르게 태어났어? 왜 물에서 나왔어? 복례는 아들의 말없는 울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고 빛바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중앙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네가 처음 왔을 때 바구니 안에 있던 거야. 누가 너를 버린 건지, 왜 이걸 남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미는 그날부터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단다. 강현은 작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서 전해져 왔다.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럼 나는 왜 이 마을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이는 다시 물었다. 복례는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건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네가 어떤 아이인지. 하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강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착하고 따뜻한 아이라는 걸. 그날 밤 복례는 오래된 장롱에서 정성껏 손으로 수놓은 손수건을 꺼내 강현의 베개 밑에 넣어주었다. 손수건에는 연꽃 2송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라고 써 있었다. 그건 복례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문장이었다. 며칠 뒤 마을의 연등 축제가 열렸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연등을 들고 마을 앞 강변에 나가 불을 띄우는 날이었다. 복례는 강현의 손을 잡고 작은 등을 들었다. 등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 복례는 말했다. 소원을 빌어보자. 등을 띄우면서 강현은 눈을 감고 조용히 빌었다. 나를 받아주는 세상이 되기를. 등이 강 위를 떠가고 다른 아이들의 등 사이로 조용히 흘러갔다. 복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나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늘에 했다. 밤이 깊어가고 연꽃 문양의 반지가 달빛에 반짝이며 아이의 손가락에서 작게 울렸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어떤 운명의 예고일지도 모른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남강리는 붉은 노을이 자주 깃드는 계절이 되었다.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벌레 소리가 마당 끝까지 들려오는 저녁이면 박복례 할머니의 초가집 앞마당에는 강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숯 조각 하나, 발밑에는 마른 흙 위에 그려진 무수한 그림들. 처음에는 단순한 연꽃이었다. 강현은 그 점 자신의 목 뒤에 새겨진 연꽃 모양을 수없이 되풀이해 그렸다. 이어서는 닭, 강아지,
장독대, 우물가, 그리고 복례 할머니. 강현이 그리는 복례는 늘 땀에 젖은 이마와 푸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니는 몰래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웃음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마당 한쪽 구석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강현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시선은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고 입술은 살짝 깨물고 있었다. 뭐 그리고 있니? 강현아. 강현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몸을 비켰다. 마른 흙 위에 그려진 그림에는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허리가 굽은 모습, 머리에 두른 하얀 수건, 그 옆에서 작은 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복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림 속의 그녀는 현실보다 더 따뜻했고 눈빛은 그림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참 손이 마음을 잘 그린다. 그날 밤 복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강현의 소구름까지 모두 가슴속을 긁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 마을에 뿌리 내릴 수 있으려면 내가 더 단단해야겠구나. 다음날 아침, 복례는 손수 만든 고구마떡 한 접시와 담근 된장을 가져가 마을 입구 작은 가게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날부터 복례는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눈을 맞췄고 아이를 데리고 마을 행사에도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마을 회관 벽에 그려진 오래된 벽화가 허물어져 있었고 마을 이장이 말했다. 이거 누가 좀 새로 그려줄 사람이 없을까? 그 말을 들은 복례는 강현을 가리켰다. 우리 손주가 그림 좀 그릴 줄 아는데 시켜볼까요? 처음엔 다들 웃었다. 하지만 강현이 그린 첫 선 하나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색의 배합과 선의 감정은 놀랄 만큼 깊었다. 한참을 본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얘 눈이 있네. 계속 해보게. 며칠 후 회관 벽엔 강현이 새로 그린 벽화가 걸렸다. 장독대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 연등을 들고 강가를 걷는 아이들, 논에 선 허수아비와 연꽃이 핀 작은 강물. 그것은 그저 벽화가 아니라 남강리의 기억이었다. 그 벽화를 본 아이들은 처음으로 강현에게 다가와 물었다. 너 이거 다 혼자 그린 거야.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잘 그린다. 나도 연 그리는 법 좀 가르쳐줘. 그날 저녁, 복례는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다. 두부 된장찌개, 가지볶음, 고등어 조림, 그리고 강현의 그릇엔 유난히 밥을 가득 담았다. 강현은 그걸 알아채고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이 줘? 복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네가 누군가에게 손 내민 날이니까. 강현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식탁 위 등불이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강현은 자기 방벽에 그림 하나를 남겼다. 그것은 두 개의 손이 맞닿은 그림이었다. 한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고 한 손은 작고 여렸다. 그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위로는 연꽃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내 이름은 강현. 내가 그린 세상은 따뜻하다. 한가위가 다가오던 그해 가을, 남강리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다. 마을 곳곳엔 햅쌀 향이 돌고 장독대 위엔 햇볕에 말린 고추와 깨잎이 한가득 널려 있었다. 마을 여성회는 송편을 빚고 아이들은 등불을 들고 골목을 뛰놀았다. 하지만 강현은 마을 축제 날이 다가올수록 말수가 줄었다. 복례는 눈치챘다. 아이가 혼자인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추석인데 엄마는 없고 아빠도 없고 난 왜 혼자야? 강현은 낮게 중얼였다. 복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아이의 옆에 앉아 호박죽을 저었다. 강현아, 네가 어디에서 왔든 간에 이 집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다. 오늘은 할미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너의 온 집안이야. 그날 밤 남강리 마을회관 앞에 큰 연등이 걸렸다.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을을 돌며 중추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둥근 달아 밝은 달아 이 밤을 밝혀줘요. 다들 밝은 표정이었지만 강현은 회관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조그만 연등이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자그마한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강현이 직접 만든 등불이었다. 복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다. 이 연등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그럼 우리 둘이 소원 빌까? 할머니는 무슨 소원 빌고 싶어?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가 더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럼 난 내가 연꽃처럼 살 수 있기를 빌게요. 진흙에서 자라지만 깨끗하게 피어나는 꽃처럼요. 그 말에 복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가 몇 살인지 잊을 만큼 깊은 말이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회관 안에 모여 송편과 식혜를 나누었다. 강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어느새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다.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우리한테도 등 만들어줄래? 강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내년엔 우리 같이 만들자. 그 말은 강현에게 너무도 낯설면서도 따뜻한 말이었다. 그렇게 강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밤이 깊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복례는 아이와 함께 걸어오며 말했다. 강현아, 오늘 연등을 띄우면서 할미가 하나 약속했단다. 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라고. 강현은 말없이 복례의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했고 그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집에 도착하자 복례는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강현에게 건넸다. 작은 손수건이었다. 오래된 듯 색이 바랬지만 정성껏 수놓은 연꽃과 함께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마음, 온기, 이건 뭐예요? 너한테 꼭 필요한 말이란다. 마음은 진심으로 채우고 온기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야. 이걸 잊지 마. 그날 밤 강현은 손수건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연꽃밭 사이를 걷고 있었다. 저 멀리 복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는 달빛을 등지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깨기 직전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이름은 기억될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남강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들녘에는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며 누렇게 익어가고 복례 할머니의 마당에는 말린 들깨와 밤이 담긴 광주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현은 요즘 들어 더욱 조용해졌다. 벽화를 마친 뒤로 마을 사람들과도 한결 가까워졌지만 마음 깊은 곳엔 지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물 위를 떠돌던 그 날 밤, 자신을 여기에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어느 날 복례가 마을장에 다녀온 뒤 집 안 장독대 뒤편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를 냈다. 강현은 조용히 다가갔다. 그곳엔 오래된 나무 괴짝이 있었다. 복례가 살짝 열린 뚜껑을 닫으려다 말고 멈췄다. 이거 뭔데요? 강현의 물음에 복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네가 왔을 때 함께 있던 물건들이란다. 복례는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회색 담요, 오래된 손수건 하나,
그리고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작고 정교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와 현, 연꽃 문양 옆에 작게 새겨진 이니셜이었다. 이니셜이 지현이네요. 그게 이름인가요? 할미도 몰라. 하지만 내 등에 있는 연꽃점과 이 물건들, 그게 다 우리가 가진 단서야. 강현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손수건은 자신이 추석 밤에 받은 것과 무척 비슷했다. 하지만 조금 달랐다. 수놓인 연꽃의 색감이 다르고 자수의 촘촘한 결이 마치 다른 손에서 만들어진 듯 섬세했다. 이건 누가 만든 걸까요? 그건 언젠가 알려질 거야. 지금은 아직 이르다. 복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강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손수건을 들고 조심스레 살폈다. 그 손수건 한쪽 끝엔 아주 작고 희미하게 DHO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강현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할머니의 손길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날 밤 강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다락방 한쪽에 쌓여있던 복례의 오래된 노트와 봉투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복례가 써내려간 일기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한 장 속 복례는 어린 강현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배경은 복례의 집이 아니라 어딘지 낯선 풍경이었다. 바닷가 절벽 아래 작은 마을처럼 보였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해 초입, 9월, 이 아이와 함께한 첫 바닷바람. 강현은 숨을 삼켰다. 복례는 그동안 강현과 함께 다닌 곳, 그가 자란 모습, 마을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어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준비 같았다. 그리고 일기 한 귀퉁이에 복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아이를 위해 나는 이 모든 것을 남긴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다고.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강현의 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날 아침 복례가 일어나 마루에 나갔을 때 강현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엔 두 장의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복례가 준 것, 하나는 상자에서 찾은 것. 할머니, 제가 어디서 왔든 누가 날 낳았든 여기에 있을게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그 연꽃의 주인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복례는 그 말을 들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라면 할미는 지켜줄게. 어디까지 가든 혼자라고 느끼지 말아라. 가을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고 강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품었다. 나는 찾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나의 시작을. 하지만 나의 집은 이곳에 남는다. 그해 겨울이 다가오기 전 강현은 혼자 남쪽 바닷가로 향했다. 복례는 조용히 배웅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말없이 작은 손을 흔들었다. 손에는 강현이 몇 밤을 새워 만든 조각 연꽃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복례는 그것을 자신이 만든 손수건과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건넸다. 이건 네가 가는 길에 필요한 조각이 될 거야.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두음포는 복례의 사진 속 풍경과 정확히 닮아 있었다. 조용한 포구, 바람에 흔들리는 창포, 그리고 낮게 깔린 해무,
강현은 마치 오래전 기억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방문하는 고심에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강현은 마을 어귀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손수건 아시는 분 계세요? 강현은 자신이 가진 2개의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나는 복례가 준 것, 또 하나는 영곡과 DH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진 것이다. 한 노부인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자수는 혜진 언니 솜씨 같기도 하네. 그 사람 예전에 이 마을 살았지. 조용하고 손재주 좋기로 소문났었어. 지금은 어디 사시나요? 몇 년 전 바람처럼 떠났지. 그 사람 아이 하나를 가졌었어. 아마 얘기 들어보니 너와 나이가 얼추 비슷할 거다. 강현은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그의 추정이 맞다면 손수건의 주인은 자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즉시 노부인이 가리킨 길을 따라 마을 넘어 외딴 집으로 향했다. 폐가처럼 보이는 작은 집 앞에는 바닷물에 부식된 편지함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로 혜진이라 적혀 있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조용했다. 먼지가 쌓인 선반, 벗겨진 벽지, 그리고 마른 꽃이 꽂힌 유리병 하나. 그러나 책상 위에는 놀랍게도 낯선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 사진 속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바닷가에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눈매는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다. 그리고 아이는 분명 어릴 적 자신의 얼굴이었다.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등을 살짝 쳤다. 돌아보니 복례 할머니가 보낸 편지 봉투를 쥔 우체부가 서 있었다. 이거 박복례 할머니께서 이 주소로 보내셨던 편지인데 수취인이 없어 보관되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맞는다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봉투에는 복례의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다. 강현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는다면 언젠가 너는 알게 되겠지.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일 때도 있다는 걸.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오래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강현이 갖고 있던 반지와 완전히 동일한, 다만 그 반지에는 이니셜이 반대편에 새겨져 있었다. HJ, 혜진.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연고점, 은반지, 손수건, 그리고 복례가 그동안 숨겨왔던 긴 세월. 그는 여전히 바닷물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어느새 조용한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현은 그 폐가 옆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연꽃 모양의 반지는 달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만든 건 정작 그 진실이 아니었어. 강현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진실은 중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건 그 진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였다. 그는 바다를 등지고 일어섰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복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해 바닷가를 떠난 강현은 느린 기차를 타고 남강리로 돌아왔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기였다. 노는 모두 누렇게 비워졌고 산자락엔 첫 서리가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엔 낯설게 느껴지던 마을도 있었고 이제는 그립게 다가오는 마을도 있었다. 강현은 자신이 떠나온 그곳, 복례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몇몇 아이들이 소리쳤다. 강현이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쌌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웃고 지나쳤을 터였지만
이번엔 강현이 먼저 말했다. 연 만들기 아직 하고 있어.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번 겨울 연등은 내가 앞장서야 해. 아이들의 말에 강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을 끝자락, 그가 처음 머문 작은 초가집 앞에 섰다. 마당에는 고추가 바짝 말라 있었고 복례는 여전히 그 위에 천을 덮고 있었다. 할머니 복례는 고개를 돌렸다. 잠시 멈추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 침묵은 몇 계절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복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프지? 고구마죽은 아까 끓였단다. 강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된장 냄새, 장독대 뒤편의 화분, 벽에 걸린 손수건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그대로인 것이 오히려 눈물겹게 느껴졌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복례는 조심스레 물었다. 만났니? 강현은 손에 들고 있던 반지를 꺼내 조심스레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날 지켜보진 않았지만 분명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증명한 건 여기로 보내준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복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운 건 너야.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 것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현은 조용히 꺼냈다. 전 다시 여기에 있고 싶어요.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그리고 강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도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뻗어 강현의 손등을 감쌌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릴 적 물속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정반대의 감각이었다. 그날 밤 강현은 방벽에 새 그림을 그렸다. 연꽃 한 송이 아래에 두 개의 손이 마주 잡고 있었고 그 위로는 작은 등불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손글씨로 짧게 쓰였다. 가족은 피보다 깊고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과 함께 강현의 집은 조용히 한 계절을 넘기고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였다. 그 안에는 복례가 손수 새긴 자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넌 나의 연꽃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남강리엔 다시 연등 준비가 한창이었다. 작년까지는 조심스레 뒷자리에 있던 강현이 올해는 마을 아이들에게 연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가 만든 작은 작업방엔 색색의 한지와 나무살, 붓과 연필, 그리고 수많은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물었다. 선생님, 연꽃은 왜 그렇게 많이 그리세요? 강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가장 맑게 피는 꽃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해.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붓을 들었다. 어떤 아이는 바람을 그렸고 또 다른 아이는 자기 엄마를 그렸다. 그 그림들은 모두 다르지만 어디선가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연등제가 다시 열렸다. 마을 회관 앞에는 수백 개의 등이 걸렸고 그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연등에는 강현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연꽃 모양이 빛나고 있었다. 복례는 그걸 멀리서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아이는 결국 자신만의 빛으로 마을을 비추는구나. 강현은 회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 연등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어디에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 너머로 강현은 아이 한 명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는 최근 복례가 소개해준 보육원 출신의 8살 소년 태윤이었다.
말이 적고 눈을 자주 피하던 아이였지만 연을 만들 땐 누구보다 집중했다. 태윤아, 나중에 너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그땐 너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등을 만들어주자. 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등불은 더욱 빛났고 강가를 따라 흘러가는 작은 등 하나하나에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담겼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화해를,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을 빌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남은 연등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강물 위에 띄웠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현아, 너와 내가 만든 이 집, 이 마을, 이 마음이 누군가에게도 집이 될 수 있기를. 등은 천천히 떠내려가며 다른 수많은 연등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강현은 복례의 옆에 다가와 함께 물가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이 되었네요. 복례는 조용히 웃었다. 가족은 때로 둘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네가 만들어준 건 훨씬 더 크고 따뜻한 거란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뜨고 바람은 부드럽게 등을 어루만졌다. 연등들은 반짝이며 흘러갔고 연꽃이 그려진 가장 큰 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마을의 상징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기억, 물 위의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남강리에는 이런 말이 생겨났다. 연꽃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는 등불로 마을을 밝혀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연 속에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